나는 내 아들을 애완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인생고개입니다. 우리 이웃집에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자꾸 자식 눈치를 본다고 하는 말들이 나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자식들에게 얹혀 살지도 않은데 이유 없이 그냥 자식 눈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늦가을 저녁 불어오는 바람에 맨살을 드러낸 것처럼 움츠려지는 늙은 몸뚱어리도 서글퍼서 울고 싶은데 자식에게 배신감으로 몸부림치는 노인들을 만날 때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우리 이웃집에는 사람 대접받는 개들이 많습니다. 뒤집어 보면 개 취급받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며칠 전 편의점 앞에 앉아 삼각김밥을 드시고 있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긴 나무 의자에 하얀 털을 가진 예쁜 강아지와 같이 있었는데 할머니 손이 움직일 때마다 손에 있는 삼각김밥만 바라보고 침을 흘리는 강아지를 향해서 할머니가 말을 합니다. 콩아, 너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대. 늙은 나는 좀 있으면 저 세상 갈 사람이라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만 넌 이 집에서 내가 못 받은 대접 받으며 니라도 오래오래 살거라. 저도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아이고 예쁘라. 할머니 강아지 참 예쁘네요. 우리 아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인데 요 며칠 요 콩인강 된장인가 하는 야가 어디 아픈지 기운이 없다고 저거 출근하면 내보고 지켜보라고 하대. 야가 잘 때는 건드리지 말고 간식은 기분 좋게 전자레인지에 따뜻하게 데워서 주고 강아지가 자는 이부자리는 반듯하게 정리해줘야 야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 내가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 개새끼만 쳐다보고 있을라카이. 아이고 내 삼아 감옥이 따로 없다. 꼭 이 할머니뿐만 아닐 겁니다. 늙은 부모는 찬밥을 먹던 대충 미숫가루 한 모금으로 끼니를 해결해도 전혀 관심이 없는 자식들은 강아지에는 지극정성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강아지는 스스로 알아서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이란 것들이 부모는 스스로 못 움직이면 요양원에 갖다 맡기고 강아지는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는 꼴은 참말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늙으니까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부모들 많습니다. 어느 부모 없이 언제나 서나 자식 걱정, 자식 잘되기만 바라며 살고 있는데 저녁에 나가보면 산책길에는 개 반, 사람 반입니다. 강아지는 하루에 한 번 산책을 안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늦은 퇴근에도 꼭 산책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부모는 다리 다치고 아파서 요양병원이나 방에서 꼼짝을 못해도 산책시키는 자식 없더라고요. 돈이 있는 부모는 돈만 필요하고 돈 없는 부모는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지만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남은 여생 재미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도톰한 옷을 걸쳐야 하는 가을이 깊어지면 영화의 주인공처럼 붕어빵도 어디선가 짠 하고 등장을 합니다. 자식놈에게 붕어빵 먹고 싶다는 말 대신 요 아래 삼거리에 붕어빵을 벌써 팔대? 참말로 맛있게 생겼더리. 엄마, 붕어빵이 한 개 1,000원 한단다. 비싸서 어떻게 먹겠노? 입맛 없는 늙은 부모 간식거리는 말 못하게 막아버린 자식놈은 강아지 간식을 퇴근길에 들고 들어와 강아지 앞에서 아양 뜨는 인간이 내 자식입니다. 부모님 맛난 음식 사드리는 것보다 개간식이 더 중요한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 노후는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고 우리 인생 스스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자식들은 저거 인생 알아서 잘 살겠죠. 부모가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마음고생이 심해질 거고 자식과도 거리가 멀어질 겁니다. 자식들도 늙어봐야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지 않겠습니까? 자식은 태어난 순간 부모인 우리에게 효를 다 한 거다고 하잖아요. 더 이상 바라면 욕심이고 실망만 커지고 그러면 또 상처만 받을 겁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식 사랑하는 건 본능이고 자식이 부모를 받드는 것은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것과 같이 억지스러운 겁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서로 잘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부터 부모에게 잘한 자식은 효자는 됐지만은 부자는 없다는 말이 아니는겨. 아지매요. 나는 참말로 부모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고 살았심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부자는 못 돼도
부모 공으로 자식들이 잘 돼서 나이 들면 편하게 살 거라고 했는데 내 신세가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늙어서 기운이 없고 내 몸 하나 근사하기도 힘든데 요 콩인가 된장인가 하는 야보다 내가 먼저 엎어지겠구만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는갑다. 돈도 없고 효자 자식도 없는 늙은이가 되어 걔보다 못하니 이 꼴 저 꼴 안 보고 차라리 혼자 살고 싶습니다.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60대, 70대가 살아온 시대에는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만 쳐다보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은 애시당초 없던 일이지만 그래도 내 자식만은 다른 집 자식과 다를 거라는 기대는 솔직하게 하고 살았을 겁니다. 살아보니 욕심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욕심은 빨리 버리고 남은 여생 살아갈 길 찾아야 합니다. 책도 읽고요. 운동도 하고요. 친구도 만나고요. 친하지 않는 부부끼리 지금부터 좀 친하게 지내면서 재미있게 살면 됩니다. 우리 집의 강아지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25년을 버티고 살았는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작은 강아지가 퇴근하고 오니까 있더라고요. 꼼지락거리는 것을 자꾸 보니까 정이 들고 때로는 마음의 휴식처도 강아지가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개라는 동물도 사랑하게 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해도 개는 개일 뿐입니다. 어떤 때에는 자식보다 낫다고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아들, 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친구는 자식에게 늙어서도 돈을 모아주고픈 부모 마음에 지금까지 식당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식은 엄마 생일이나 어버이날이나 명절 때면 10만 원 용돈으로 자식돌이 다 한 것처럼 하는 아들이 강아지 다리 수술해야 된다고 울며 불며 콧물 눈물 다 짜면서 200만 원 들고 수술하지를 않나, 피부 안 좋다고 한 달에 한 번 13만 원 하는 주사를 맞히지를 않나, 유기농 사료의 간식까지 아낌없이 쓰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강아지인데 하는 거 엄마에게 반만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하면 엄마는 엄마 혼자 살 수 있지만 뽀미는 내 없으면 절대 혼자 못 사니까 비교할 때를 좀 비교를 해라. 우리 집에서는 뽀미가 제일 상전이고 1순위다. 그러니까 엄마도 뽀미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대. 우리 집 식탁 위에서 딸아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삼순이 아빠? 누구야 삼순이 아빠가? 생각하고 있는 중에 딸이 휴대폰을 받았답니다. 아빠? 누군데? 아빠? 아빠라고? 누구 아빠? 우리 아빠. 왜 아빠가 삼순이 아빠인데? 보리가 엄마를 제일 좋아하니까 1순위, 그 다음이 내가 2순위, 야단만 치는 아빠는 3순위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조차 이렇게 서열이 개판입니다. 어쩌다 강아지를 중심으로 서열이 정해지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혹 지금 부모를 개보다 못한 대접을 하고 살지는 않으세요? 세상에 모든 자식이 다 불효를 하지 않습니다. 효자 자식은 부모가 만들거든요. 지금이라도 내 자신을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지금의 내 자식처럼 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나에게 효도를 하기 바라면 내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보여주면 자식은 어려서부터 보고 배웠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식도 부모에게 살면서 잘할 겁니다. 부부가 매일같이 싸우면서 자식을 키웠다면 자식 역시 며느리를 무시하고 가정의 소중함도 모르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자식이란 말이 있죠. 살면서 자식이 무서워 마음대로 하고 살지도 못한다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나쁜 자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할 자식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네 부모라고 떳떳하게 큰소리 칠 만큼의 부모가 되지 못했거나 노후에 자식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부족한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부모가 바른 길을 가르쳐 주지 못해서 자식이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부모보다 개를 더 대접하고 살아갑니다. 손님 집에 방문하면 이게 개집인지 사람 집인지 구분이 안 가는 정도로 개는 대접을 받고 살아가더라고요. 아주 드물지만 자식하고 홀로 된 부모하고 함께 사는 집이 있거든요. 어른방은 문간방에 숨죽은 이불이 작은 침대에 뒹굴지만 거실에는 샤방샤방한 강아지 용품들이 넘쳐납니다. 선생님, 혹시 이 집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나요?
엄마 집이니까 엄마 앞으로 되어 있겠죠. 강아지를 향해 한마디 던져줍니다. 그렇구나. 야, 난 이 집이 네 명의로 된 집인 줄 알았잖아. 너무 공주같이 하고 사는 거 아니야? 현실이 이렇습니다. 인생 고객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세상이 변하면 우리도 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인생 고객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 고객입니다. 전세 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빌라나 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깡통 전세나 신탁 사기 등 세입자를 울리는 신종 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시행한 지 벌써 넉 달이 지났지만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법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전세 관련된 사기를 보게 되면 선순위 건저당권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대출 등 선순위를 내가 다 꺼주겠다, 말소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들입니다. 선순위가 말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벌어지는 것들은 그런 것보다는 선순위 건저당권이나 또 선순위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허위로 고지를 하고 높은 임차 보증금을 받으면서 전세 사기를 하는 수법이 많아졌습니다. 최근 제가 살고 있는 대구 지역에서 문제가 되었던 신탁 사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신탁사에게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게 됩니다. 신탁사가 아파트나 빌라를 건축했을 때 신탁사의 동의를 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임차인을 속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신탁사기 관련 대책으로 나왔던 게 경매, 공매 지원인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또는 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7일부터 이용 가능했고요. 지원 신청은 경공매 지원센터, 전세피해 지원센터, 허그영업점, 안심전세 포털에서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공인중개사를 의지한 채 믿고 계약을 하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짜고 임차보증금 규모를 축소를 하거나 말을 하지 않아서 임차인은 부동산 말만 믿고 임차보증금을 전달하였기 때문에 사기 행각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일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임차인들이 깡통인 거 알고 누가 전세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믿었던 국가가 인정한 공인중개사까지 가담을 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선순위가 있음에도 잔금과 동시에 말소해 주겠다고 말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신탁회사로부터 정당한 어떤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한 경우는 사실은 마음먹고 사기를 친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사기칠 마음은 없었는데 부동산 시세가 내려가서 원래 받은 전셋돈보다 지금 매매를 한다고 해도 매매 금액이 지금 살고 있는 전세가보다 낮아서 돈을 못 돌려주게 되는 깡통 전세도 있을 겁니다. 목돈을 들고 와서 집을 파는 경우가 요즘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깡통 전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동산 담보 가치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전세 보증금과 같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반환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환하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 임차인을 동일한 보증금으로 구해야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할 때는 역시 이것도 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은 특징이 있습니다. 빌라나 다가구 주택이 아파트보다 많이 발생하는데 특별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빌라 전세 계약을 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빌라도 같은 빌라 아닙니다.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가구 주택에서 이런 피해가 최근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은 빌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 주인이 한 사람이고 다세대 주택은 호수마다 소유주가 다릅니다.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선순위 보전금이 얼마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전세 보전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나 대출 이자를 연체해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한 사람이 모든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내가 다른 세입자보다 후순위가 된다면 보전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거래 대상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우선 매수 청구권을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를 사고 팔아야 하는 거래 대상이기 때문이죠. 걸린 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거주용으로 개조한 것은 건생빌라라 말을 합니다. 불법 건축물로 분류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전세사기 특별법은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에서 낙찰받는다 해도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데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매매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물 한 동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순위나 건저당권이 전체 건물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세를 계약하면서도 앞 순위의 보증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들어가는 호수에 대해서만 부동산 등기부를 떼보고 확인할 수 있지만 다가구 주택, 즉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함께 보니까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깡통 전세 또는 깡통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겠죠. 전세 사기 특별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 하나가 경공매 절차 지원이고 또 하나가 금융 지원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중 경공매 지원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구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효성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이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선순위로 건저당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순위에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면 후순위인 본인에게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거주지를 잃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공매가 진행되었을 때 그 진행을 유예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지를 시켜달라고 신청하게 되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임차인은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경락이 되었을 때 동일한 금액으로 본인이 가장 먼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 아쉬운 점은 임차인이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낙찰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낙찰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빚을 내야 되고 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LH공사에 그 매수 청구권을 양도를 하는 겁니다. LH에서 매수를 해서 내가 살게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H공사에서 매수할 수 있는 주택 매입 조건에 제한이 있거든요. 불법 건축물이 있다든지 걸린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해소하기가 어려워서 경매, 공매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최대한 피해자한테 유리하도록 나름대로 길을 열어놨긴 했지만 또 다른 추가적인 돈을 동원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신탁 사기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실제 소유주가 다릅니다. 소유자가 신탁 사고 임대인이 보통 시행사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경매 공매 지원에서 제외되는 그래서 꼭 필요해 보이는데 다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경매 혹은 공매 절차 지원을 통해 혜택을 본 피해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전체적으로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많이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경매 공매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본인에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나갈 이유가 없고 그리고 임차 보증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본인의 보증금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보장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후순위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는데 후순위는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깡통 전세가 되었든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되었든 아무 의미가 없겠죠. 경매 공매 지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지원 혜택을 크게 못 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가 금융 지원입니다.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전세 대출 최장 10년. 전세 자금 조리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해놓은 지원 같은데 금융 지원 내용을 보게 되면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를 하는 개념보다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나 다른 거주지로 이동했을 때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형식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은 2,800만 원이거든요. 금액은 지역마다 모두 다릅니다. 우리 이런 임차인이 대부분 다른 곳에서 전세를 얻으려고 하면은 목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로 일을 해보면 90% 이상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을 먼저 준다고 해도 이 돈 가지고 나가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구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매 공매 지원이나 금융 지원이나 둘 다 순조롭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세 사기 피해자는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조건이 너무너무 까다롭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힘들고 특별법에 의해 피해 지원 대상이 되는 건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전세 사기다 보니 요건에 어떤 임대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어느 상당 부분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요건들은 다 제외하고도 지금 가장 피해가 많은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깡통 정세 대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제외된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힘들고 인정받아도 이 부분에서 혜택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기당한 피해 정황은 분명해 보여도 상대가 마음먹고 나한테 사기를 친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본인이 입증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전세 피해자들은 당장 필요한 것은 길거리에 쫓겨나는 일을 막아달라고 절박하게 말을 합니다. 구제를 먼저 해달라는 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건데요. 일단은 선구제를 먼저 해달라는 요구이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피해당한 사람들을 먼저 구제해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바라보는 시각이 사기 피해자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범죄 피해자죠. 그러니까 임차보증금 회수는 범죄 피해 금액이고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민사상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 임차인들이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두 가지 지원 대책이 나왔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서 선구제를 원하는 피해 임차인들과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다른 사기 피해자들도 어떻게 보면 심정적으로 비슷할 텐데 전세 사기만 특별히 선구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렇게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고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법적인 형평성과 안정성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들기도 하고요. 제 직업이 공인중개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공인중개사분들은 이런 거래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지만 몇 사람으로 인해 요즘 세상이 왜 이래 말하는 것과 같죠. 이렇게 마음먹고 나쁜 행위를 하는 공인중개사는 전체 공인중개사들의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일인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는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사처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과태료나 영업정지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같은 전세 사기는 공인중개사법에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특별법으로도 처벌되겠죠. 임차인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것인데 그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를 성립시킨 걸로 법원에서는 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도 있고요.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부분을 책임을 져라라는 판결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죽는 사람만 억울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은 사기당한 사람 자신이 더 자기 재산을 꼼꼼히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해 임차인은 전 재산을 날렸지만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정도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도 믿지 말고 스스로 본인이 잘 챙겨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많은 분들이 보정보험이라는 걸 가입하지 않습니까? 전세 사기는 심각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임대인이 민간 임대사업자일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지가의 150%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위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란을 실제 받았는 금액보다 낮추어 위조를 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인데 1억으로 기재해서 실제 받은 보증금을 낮추어 기준에 맞게 만드는 것이죠. 보증금을 낮추고 위조를 했을 경우에는 허그에서 임대인에게 보험계약을 해지 통지를 합니다. 임차인에게도 역시 해지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통지를 합니다. 믿었던 보증보험도 소용이 없고 마음먹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당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을 보완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많이 드러나는 전세 사기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나 새로 지은 빌라에서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신탁 사기도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임차인에게 피해 임차 보증금 전액을 국가에서 책임진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일정 부분만 정부에서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매입하는 기관에서 당시 임대차 보증금을 평가를 해서 임차인에게 평가 금액을 선지급을 받겠느냐고 물어보고 받겠다고 하면 그 금액을 지불하고 받은 돈으로 임차인은 다른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지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건 개인이고 책임도 개인에게 돌아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는 많은 개인들에게 꼭 이것만은 유의하고 확인하고 조심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될 때 깡통 전세가 발생할 거라는 경고도 다 있었습니다. 임차인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꼭 등기부 등본을 좀 확인해야 하고 동사무소 확정일자도 잘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간혹가다 원룸 건물 같은 경우 집 호수마다 보증금 내역을 고지해 달라고 집주인에게 부탁을 해도 임대인이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는 여기에서 많이 납니다. 용자도 많은 집이고 집주인이 보증금 내역도 고지해 주지 않는 집인데 집이 마음에 들면 융자도 주인 까탈스러운 것도 위험한 집도 따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집인데 설마 문제가 있으려고? 안 됩니다. 집 사는 것도 아닌데 좀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2년 3년 살다 나오면 되는데 안전한 집이 최고죠. 저뿐만 아니라 요즘 공인중개사들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을 기재합니다. 또 하나 추가하면 주택 도시보증공사 허거 안심전세 모바일 앱에서는 시세 확인이 어려운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50채 미만 아파트 시세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준공전 신축 빌라 시세도 주변 시세를 참고해 알려주고 공인중개사의 영업이나 경력도 조회할 수 있고 해당 주택이 허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전세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서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생고개에는 최근에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인생고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